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OT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화학 원 수업을 하기 전에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화학 내용을 먼저 다 배운 후에 화학 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는 물질과 규칙성 단원이고 교과서로는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 프린트하여 수업에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원부터 같이 볼까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우리 주변에서 원소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보면은 우리 인체는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소, 산소, 지각은 규소, 산소, 그리고 바닷물로 우리 염화나트륨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염소, 나트륨이 있고 공기는 우리 대부분 산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많은 건 질소라는 사실.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원소들로 우리 주변이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위에도 정리해보면은 우주는 앞에서 열심히 배웠겠지만 수소랑 헬륨이 가벼운 원소로 시작해서 폭발해서 막 다양한 중금속까지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와 규소인 거고 생명체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내용들보다 선생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소라는 정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원소라는 것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 원소라는 것과 원자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원소와 원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모형으로 나타낸다면 물 분자를 주로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얘는 미키마우스를 닮았다고 해서 미키마우스 모양이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알고 있을 거예요. 물의 화학식은 H2O. 이때 산소, 큰 동그라미가 산소, 작은 동그라미 귀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소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물 분자를 몇 개 그린 거죠? 두 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분자로 따진다면 물 분자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두 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원자는 몇 개 들어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다라고. 즉 다시 말하면 원자는 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소는 뭘까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이미 여기 수소 있고 이미 저기 산소 있으니까 기본 성분.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종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라는 것과 산소라는 것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원소는 두 개. 라고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물 분자 두 개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 퀴즈로 하나 내놨는데 이거는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식 적어볼게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 H2O. 이때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 전과 후 원자의 개수와 종류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따라서 개수, 앞에 쓰는 숫자 개수를 맞춰주면 2라고 쓸 수 있겠죠. 혹시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중3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기율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기율표는 이미 많이 외우기도 했을 테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주기율이라고 하고 그걸 테이블,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가 되는 거죠. 그 변청 과정을 보면 선생님 나타내준 학습 자료에는 멘델레예프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것보다 전에 주기율표의 역사가 조금 더 있어요.
이 내용은 그대로 화학원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레예프보다 먼저 적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가장 처음을 뭘로 보고 있냐면 라부아지에로 보고 있어요. 라부아지에는 그때 당시 발견됐던 33개 원소에 대해서 4그룹으로 그룹지어서 처음으로 원소를 분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래도 주기율표랑 그나마 비슷하게 생각했던 거 되베라이너예요. 되베라이너. 새쌍원소설이라는 게 나왔죠. 새쌍원소설. 그래서 3개의 원소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가운데 있는 원소는 특히 양쪽에 있는 원소들이랑 특정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3번째,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뉴렌즈예요. 뉴렌즈. 옥타브설. 자, 옥타브는 한 옥타브 할 때 말하는 것처럼 피아노에서 쓰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8번째마다 똑같은 게 반복돼서 나타난다. 지금 말하면 주기성이겠죠. 주기적인 특성이 잘 나타난다는 걸 가장 근접하게 생각했지만, 현대의 주기율표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8번째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 라는 느낌이었지만, 현대는 9번째마다 나오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18쪽 원소가 발견되기 전이라 8번째마다 똑같은 게 나왔지만, 지금은 9번째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예요. 자, 가번으로 가서 같이 볼게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이때 당시에 63개의 원소를 어떤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기준?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 당시 채우지 못한 곳이 있으면 얘를 뭘로 두고?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뭘로? 빈칸 그 자체로. 빈칸으로 두고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하여 새로운 원소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빈칸으로 남겨뒀다 보니까 얘랑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그쪽 라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성질 갖는 애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 2번째, 모즐리는 지금이랑 똑같은 현대 주기율표를 가장 근사하게 접근해낸 사람이고, 이 사람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죠? 양성자수죠. 그래서 양성자수에 따라서 라고 적을게요. 양성자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그게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래서 표를 만든 게 주기율표다라는 내용이고, 가로줄에 해당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고? 주기라고 부르고, 세로줄에 해당하는 걸 족이라고 부르죠. 그때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뭐가 비슷하죠?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다. 화학적 성질.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고,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런 모양이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번호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모양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양.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을 붙여서 짧게 나타나는 주기율표를 더 자주 많이 보게 될 거고, 만일 우리가 무기화학까지 배우게 된다면 이 부분,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색깔로 다르게 표현을 해볼 텐데 색깔로 봐볼게요. 자, 여기서 나눌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면 해볼게요. 붕소, 규소, 그 다음에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텔루늄,
폴로늄 요 길 사이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왼쪽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가운데 지금 색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준금속이라고 부르게 돼요. 되겠죠? 이때 비금속, 여기 표현하는 얘까지도 비금속에 속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큰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속 원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랑 뭐가 잘 통한다라고 표현하냐면 열이랑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주로 여기 왼쪽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왼쪽에 주로 배치하고, 금속 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전자를 잃어라는 표현. 전자를 잃는다 같은 말 산화된다. 그러면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말은 산화되기 쉽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되겠죠? 비금속은 반대로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거.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고, 주로 주기율표의 어느 쪽? 이쪽이었으니까 어디? 오른쪽에 위치하더라. 오른쪽. 그래서 적을게요. 오른쪽에 위치하고 전자를 뭐 해서?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얻었다 뭐라고 고치면 될까요? 얻었다. 반대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고, 얻기 쉽다라는 건 환원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자, 탐구학습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금속 원소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화학식 적어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애초에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솔트 해가면서 소금 근데 라면 많이 먹고 자면 나트륨의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나트륨은 NA가 아니고 NaCl을 말했던 건데, 그 중에서 나트륨의 영향이 커서 우리가 나트륨 Na 플러스의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고, 실제 Na 그 자체는 고체 상태죠. 그리고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 금속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렇게 고체 상태고 은색깔, 광택이 나는 어떤 물질. 근데 얘는 어떤 액체 속에 이렇게 보관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즉, 석유가 들어있는 데에 이런 은색깔 고체가 들어있는데, 이걸 꺼내서 칼로 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로 잘리고, 물은 금속이란 뜻이고, 분명히 광택이 났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광택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을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실험 결과는 광택이 있지만 광택이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사라진다라고. 사라짐.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애들을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안에다가 이 조각을 조금 떨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금속들의 특징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에 뜨게 되고, 이 위에 물에 뜬 다음에 반응을 엄청 격렬하게 해서 스파크가 튀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사용된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물이랑 뭐 한다? 반응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때 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다면 베스트죠.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금속이라서 우리 M이라고 쓸 수 있어요. 메탈, 금속은 물에 넣으면 H2에 넣으면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기체가 나와요. 보글보글 거리면서 기체가 나오고, 이때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자, 개수를 맞춰준다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금속 2개 맞고 수소 4개 맞고 산소 2개 맞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썼을 때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걸 볼 수 있고 MOH죠. 이 OH는 물에 녹아서 OH-가 나오게 하니까 염기성이 되겠네요. 염기성. 자, 염기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누굴 넣어줘요? 지시약. 자, 지시약 중에서 염기성 확인하기 제일 좋은 지시약 이름은 페노프탈렌. 그래서 페노프탈렌 넣었을 때 무슨 색깔? 뭐 분홍색, 뭐 보라색, 붉은색 상관없어요. 그런 붉은 계열의 색깔이 나타난다면 염기성을 띄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실험을 3가지 다 했을 때 다 반응하는데 반응성이 다르죠. 그래서 반응성을 적는다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칼륨, 그 다음은 나트륨, 그 다음은 리튬이 됩니다. 자, 2번째 실험은 비금속 원소를 실험하는 거예요. 플로린, F, 염소 Cl, Br은 모두 수소와 반응한다. 이때 수소는 수소 기체를 말하는 거죠. 수소와 반응한다. 마찬가지로 나트륨, NA와도 반응한다. 자, 공통적인 특징 뭐 있어? 이거 모두 다 뭘 알 수 있어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여기 말했던 F, Cl, Br 얘네들은 모두, 즉 비금속 원소들은 모두 수소랑도 반응하고 뭐랑도 반응했다. 나트륨이랑도 반응했더라.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을 갖네. 같은 족이라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밑에 실험 결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보지 말고 그 밑에 누구? 루비듐, 그 밑에 세슘까지도 플로린, 염소, Br, I 말고 그 밑에 아스타틴이죠. 아스타틴까지도. 자, 일반적인 금속 원소인 철이나 구리와 달리 리튬, 나트륨, 칼륨은 칼에 의해서 잘릴 정도로 무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누구랑? 산소랑. 그래서 광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은색깔이었는데 되게 은색 광택이 반질반질했던 느낌이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공통적인 특징. 자, 얘네들의 특징 모두 다 몇 쪽에 있어요? 1쪽에 있어요. 요 주기율표 나와 있죠? 여기 주기율표. 1쪽에 위치하고 있고 1쪽에 위치하고 이 모든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1쪽 원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가 무슨 말이죠? 원자가 2개가 모여서 이게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F2, 뭐 Cl2 이렇게. 원자 2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 수소와 반응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얘네들 다 모두 이쪽 여기에 있으니까 17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소들을 모두 다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 이렇게 특정 족들끼리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족들을 묶어서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1쪽 RP로 있는 거죠. 1쪽.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고 17쪽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볼게요. 누가 있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데 화학적 성질이 같아서 그 족을 특별히 불러주는 게 있다. 몇 족이 또 그러냐면 이 족도 이름이 있어요. 이 족은 알칼리 금속 아니고 글자 하나 더 붙어.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이 족에 속하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르고 자,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다른 거랑 반응 안 해. 그런 애들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 즉 활성이 비, 아닐 비자를 써서 활성이 없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성이 작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적어볼게요. 안정하다. 여기에 속하는 게 몇 쪽인 거죠? 18쪽인 거죠. 18쪽.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고. 자, 그럼 금속 배웠고 비금속 배웠으니까 연결해서 준금속까지 한다면 규소화학식 Si, 저마늄, Ge2죠. 이런 애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은 도체, 전류가 흐르는 성격이 있고 비금속은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는데 중금속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반도체에 많이 쓰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 적혀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 핵은 다시 세밀하게 나눈다면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더라 라는 거고, 이때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원자 그 자체는 자연에 존재할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양성자랑 전자랑 같은 개수만큼 있는 거고, 원자 번호는 누구의 개수로 지칭한다? 양성자 수로 지칭하더라. 전자 배지, 전자 껍질이란 표현은 우리가 원자 모형을 여러 개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보어라는 사람이 제시한 원자 모형에 의하면 보어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때 그 궤도만 돌 수 있는데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궤도가 하나의 껍질을 이룬다고 보는 거고, 그 껍질을 전자 껍질이라고 명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그 에너지가 낮다. 그 전자 껍질 어떻게 생겼는지 밑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볼게요. 보면 이렇게 이걸 하나의 껍질로 본 거예요. 여기 하나의 껍질, 여기 하나의 껍질. 그럼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모두 전자 껍질이 2개씩 있는 거고, 여기는 3개씩 있는 거고, 이쪽 라인은 모두 전자 껍질이 하나씩 있는 거네요. 되겠죠? 즉 전자 껍질 수는 같은 주기는 가로라면서요. 그러니까 주기 번호랑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같은 족 봐볼게요. 같은 족에 전자 여기 하나 있고, 얘 맨 마지막에 전자 요거 하나 있고, 맨 마지막 라인에 얘 전자 하나 있고, 같은 족끼리는 뭐가? 전자,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하나씩 있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네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했던 거구나. 이때 이 전자를 가리키는 말이 원자과 전자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첫 번째 껍질에는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째 됐더니 그 다음 번째 껍질로 갔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최대 마지막 거 보면 알 수 있죠? 몇 개예요? 8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는구나 보면 되고, 이때 화학적 성질이 같은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누구? 그렇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했던 거고, 같은 족 번호랑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질소 한번 봐볼게요. 원자과 전자 수는 5개. 그러면 15족에 5랑 똑같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6족. 이 번호 끝이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는 아까 제일 강조했던 게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퀘스천 2번째에 원자과 전자 수를 적으라고 했어요. 선생님 초록 색깔로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족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씩? 1개씩. 자, 2족은 2개씩. 13족은 3개씩. 14족은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마지막 족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네라고 해서 8이라고 쓰고 싶겠지만 지금 내가 센 건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를 셌잖아요. 그죠? 얘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8개예요. 그런데 이 8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18족 원소들은 다시 말하면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너무너무 안정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안 하네.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들이 결합에 반응할 때 안 쓰인다는 거예요. 결합에 참여 안 하니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0개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18족은 몇 개로? 0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쭉 있고 여기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 적어봤고 퀘스천 두 번째 볼게요.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지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의 개수는 0이 아니고 얼마예요? 8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8개는 뭐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결합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의 정의 그 자체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물과 반응하더라. 아까 봤던 알칼리 금속 몇 쪽이었죠? 1쪽.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봤었죠. 이때 애들은 물에 넣으면 격렬히 반응하더라. 그때 나오는 기체는 수소기체더라. 그리고 염기성을 나타내는데 화학식 적을게 아까 이미 했지만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수소기체 나올 거고 뭘 만들었죠? MOH를 만들었죠. 이때 앞에 개수를 쓰자면 2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OH가 나오니까 OH-가 나오는 거죠. 얘가 염기성.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시약 누구? 페노프탈레인을 넣는다. 그러면 무슨 색? 분홍색, 보라색, 붉은색 다 상관없어요. 그런 색깔을 갖게 돼서 염기성인 것을 알게 됐더라. 자, 반응성 순서는 리튬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칼륨. 얘네들은 리튬 여기 있고 나트륨 여기 있고 칼륨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반응성이 커지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요. 그럼 얘가 리튬, 얘가 나트륨, 얘가 칼륨인데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자, 중요한 표현. 반응성이 큰 적어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 자, 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금속은 뭐 하기 좋아하는 애? 전자를 잃기 쉬운 애.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울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표현해요. 전자를 잃는다, 다른 말로 산화된다 라고 했죠. 산화되기 쉬울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반응성이 큰 것은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건데 전자를 잃는다라는 건 반응을 한다는 거고 반응을 할 때 쓰이는 전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화학결합에 쓰이는 원자과 전자죠. 자,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가 반응했을 텐데 어떤 전자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크기가 큰 칼륨이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큰 이유는 칼륨일수록 가장 원자 자체의 크기가 크니까 전자가 빠져나오기 쉽다.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쉽다라는 거. 자, 산소와의 반응. 공기 중에서 산소랑 반응하면 산화물을 형성해서 광택을 쉽게 잃는다. 자, 화학 반응식을 쓴다면 얘가 O2를 만나면 M2O가 된다라는 거죠. 개수 맞춰준다고 한다면 여기 앞에 개수를 2라고 쓰면 그래서 산소 개수 맞추면 금속은 4개여야 되겠네요. 4개. 자, 알칼리 금속은 또 할로젠. 할로젠이 아까 몇 쪽이었어요? 17쪽이었죠? 얘네랑 만나서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얘가 17쪽 원소잖아. 얘가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얘랑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지. 자, 강조하건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나트륨은 금속이었어요. 금속. 다시 말해서 은색깔 딱딱한 고체. 이거랑 할로젠. 여기서 말하는 할로젠은 Cl2예요. 황록색 기체죠. 이 기체를 반응을 격렬하게 시키면 둘이 만나서 하얀 색깔 고체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보관 어떻게 한다고? 석유랑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반응할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이랑도 반응한다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둘이랑 다 차단할 수 있게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대체적인 자연의 경우에서는 원수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 반응성이 크니까 이온이 돼. 왜?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잃어서 아니면 다른 화합물을 만들어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고. 자, 할로젠 원소는 특징, 물에 녹는 정도. 자, 할로젠 원소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F2, Cl2, Br2, I2를 말하는데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이 원자 분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잘 녹지만 물에는 잘 안 녹아요. 물은 극성이기 때문이죠. 극성 분자에는 잘 녹지 못하더라. 자, 금속과의 반응. 할로젠 원소는 금속과 반응한다. 앞에서 배웠던 누구랑 연결돼요? 요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죠. 요 내용이랑. 자, 수소랑 반응한다? 맞아요. 할로젠 원소는 수소랑 반응해서 물에 녹아서 산을 띠게 됩니다. 산을 띈다는 얘기가 누가 나온다는 거죠?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 네 가지 중에 여기서 잘 알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산이야 라는 거 명확하게 아는 거 누구죠? 염산이잖아요. 염산. HCl. 맞아요. 이때 반응성, 즉 산도가 제일 큰 거는 HI로 갈수록 산도가 커져요. HCl에서 HF 사이는 진짜 갑자기 커지고, 그 이유는 뭘까요?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며. 그런데 수소는 엄청 작은데 이 밑으로 갈수록, 즉 FCl, BrI 같은 족인데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수소는 엄청 조그만한데 원자, 다른 결합할 원자가 갑자기 너무 커버리면 결합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오비탈의 중첩, 겹쳐지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H가 빠져나가는 게 더 쉬워져요. 그래서 산도가 세지게 될 수밖에. 자, 네 번째, 할로젠의 반응성 순서는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적어볼게요.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원자 번호가 작은 게 F겠네요. F, Cl2, Br2, I2, 이렇게 반응성 순서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관련된 게 옛날에는 문제집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요즘 많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적어줘 볼게요. Cl2를 이 Br-랑 반응시키면 Br2 이 Cl-가 되겠지만 Cl2는 F랑 반응시켰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시켜요. CCl4라는 사염화탄소, 얘는 무극성 분자고 이 물층에는 Br-가 존재하는 거예요. NaBr로 존재하겠죠. 실제로는. 자, 여기에 Cl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반응이 일어나서 Cl2가 이 밑에 NaCl로 바뀌고 요쪽이 Br2로 바뀌어요. Br2는 무슨 색? 젓갈색.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무색, CCl4는 색깔이 없어서 무색이었는데 Br2가 되면서 젓갈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Cl2가 Cl-로 읽는 게 더 좋네? 다시 말하면 전자를 뭐 하는 게 더 좋아? 얻는 게 더 좋아. 정리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할로젠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아까 전자를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쉬운 거라면서요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비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얻는 게 좋은 거죠. 전자를 얻기 쉬운 거고, 전자를 얻는다 다른 말로 환원되는 거죠. 환원되기 쉬운 거. 그러니까
CL이랑 BR 중에서 CL이 더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로 존재하려고 한 거니까 CL 마이너스가 BR보다 반응성이 큰 게 맞는 거죠. 그런데 CL보다 F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즉 얘는 이미 음이온 상태인데 얘가 F2 무극성 분자로 반응을 하지 않겠죠. 왜? 전자를 잃어야 되는데 전자를 잃기 싫어. F가 더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데 이 반응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 순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여기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비금속에서의 얘기니까 전자를 얻기 쉬운 거고 환원되기 쉬운 걸 의미한다. 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